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절대 반지 기억하시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우론의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네, 소설도 있고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손에 넣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절대 반지. 그 반지를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정을 떠나죠. 그 여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그린 게 바로 이 영화인데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절대 반지를 받습니다. 경선 때는 본인이 김덕수라고 하면서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무슨 약속했는지 온데간데 없고 싹 잊어버린 것 같죠. 한덕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 파면 직후에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자고 하는데 김덕수는 절대 반지를 지닌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골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이미 영화에 나왔습니다. 절대 반지를 쫓던 모두는 파멸했습니다. 세상을 구한 건 누구였죠? 평범한 호빗 프로도. 국민입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호빗이 바로 우리의 대한 국민입니다. 오늘도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창을 여는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속속들이 말씀해 주실 시간, 대선 캠프 라이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대선 캠프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끝장 뉴스는 처음 오셨죠? 처음입니다. 네. 오늘 시작 멘트 너무 인상 깊은데요. My precious. 맞아요. 골룸. 네. 골룸의 그 절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국힘의 김문수가 드디어 절대 반지를 획득했고 한덕수는 마치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바이 프레셔스하고 네, 그 네. 절대 반지 치고 뜨거운 그 용암인지 그 물속으로 빠져들잖아요. 네. 그 골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은 빠져서 죽는데 절대 반지를 끝까지 이렇게 용암 위로 들던 그런 인간의 I'll be back. 그런 모습. 근데 지금 한국에 절대 반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절대 반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됐죠. 네. 6월 18일로 연기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항소심 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행관 송달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선대위에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대위에서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에 이제 국민 여론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다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분노를 하셨고 그리고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자로그 기록을 공개해라 이런 청원에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희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간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대법원이 깜짝 놀란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항소심 법원도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권 아래 이런 일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항소심 법원도 민주당에서 또 그동안 계속 탄핵을 암시하면서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고 12일까지 재판기를 변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물론 뭐 그런 경고에 굴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법원이 의식하고 결국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여러 가지 또 항의를 하고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통상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요. 개인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신의 실명을 걸고 비판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대법원이 정치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사실상 대선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법원 내부에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비판을 네. 했습니다. 네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나 또 항소심 법원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았을 거다. 걱정을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깨질까봐 뭐 입장을 좀 바꾼 것도 있고, 또 사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보니 좀 바뀐 것도 있고 이렇다는 설명이신데요. 오늘 그 파기환 송심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법원 내부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 그 대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법원에서 이제 후보의 이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을 한다. 그리고 내외부에 이런 이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물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해서 10명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대선 개입 정치 판결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고등법원은 사실상 법원이 뭐 양심과 또 이런 압력에 독립해서 그런 이제 판단을 하도록 사법부 독립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대법원이 그런 정치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따른다면 이 대선 한복판에 15일은 대선 이제 선거운동 기한이 10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시작되자마자 한복판에 있는 그 시기에 재판 기일을 잡은 것 자체가 이미 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판결의 의도가 초기에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사법부 내부의 이런 자성의 목소리,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이런 거에 결국은 나쁜 길로 가려다가 뒤늦게 다시 바른 길로 온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결코 스스로 자의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사법부의 책임을 자각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12일까지 시한을 두고 이렇게 그때까지 이 기회를 연기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11일까지는 미적미적하다가 뭔가 발표를 하더라도 하겠구나 이렇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이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희들도 사법부가 이렇게 쉽게 이 입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정치권이나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단일화에 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금 빨리 결정한 게 아닌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네네.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선거가 있는 이런 시기나 뭔가 또 중요한 뭐 행사나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일 변경 요청을 하면 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의 법원의 관례였고 법원이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사실 가로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내란으로부터 내란 세력의 이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냐 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인데 그 선거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사실상 빼앗는다. 이런 거는 그동안 법원의 관례에 비추어서도 맞지 않는 일이라 네, 네, 어쨌든 네. 뒤늦게 바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일단은 빨리 이게 문제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법관 탄핵도 언급을 하셨고 물론 보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다른 조치들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꺼내 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좀 미뤄두고 이렇게 좀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 절차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민주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하는 조치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각 상임위별로 분담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런 이제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를 하는 그런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별로 계속 그걸 이제 매일 이어나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 현재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정치 개입하는 판결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과연 수만 쪽에 해당하는 기록을 제대로 읽고 한 거냐. 사실상 그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24일에 결심 표결을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입니다. 만 하루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 10명이 다 읽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기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더구나 또 제대로 기록을 읽지 않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대법원장이 총태를 메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을 작심하고 대법관들을 대법원장이 뭐 어떤 절차로 그 사람들 설득을 했는지 압박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이 결정 과정은 여전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오늘 14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는 진행이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진행을 되고 한다. 기타 탄핵 절차는 아직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취소한 건 아니고요. 차차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재판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뭔가 이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을 대통령 이제 선거 이후인 6월 며칠이죠? 6월 18일입니다. 18일에 이제 그때 재개를 하겠다고 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선거법 사건이 진행이 될 거냐 중단이 될 거냐 이제 이게 여전히 쟁점인데요. 지금 그 헌법 84조인가요? 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추 특권에 재판 진행이 포함되느냐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소법에 소추라는 정의가 소는 기소제기, 추는 재판 진행. 그래서 사실상 공소유지라고 하는데요. 재판 진행이 형소법에 의해서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헌법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게 이제 거의 확립된 학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국힘이나 민주당 반대쪽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6월 18일에 재판이 진행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여전히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인 헌법학자 다수설이라 네. 이것을 입법으로 좀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시고 지금 법안이 있는 거죠 지금? 네, 현재 어떤 법안이 상태입니까?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그 헌법상의 조항을 법률로서 네. 이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 그런 네. 법안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뭐 공소 기각 판결, 면소 판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임기 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입법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형사소송법이죠. 그게 형사소송법을 네. 지금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뭐 상임위 회부하거나 현재 발의가 의결을 되어 있고 네. 이제 그걸 뭐 언제 뭐 어떤 방법으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뭐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여전히 지금 상황을 보고 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열려 있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뭐 굉장히 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나선 거다. 국회 독재라고 뭐 그러면서 말씀하신 형사소송법에 대한 반발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최종 확인은 못했는데 뭐 사법부 법원 쪽에 가서 이제 항의 방문 내지는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뭐 유력 중진 의원들도 실제로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뭐 국회 일정이 있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아니면 아.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저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좀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본인들이요? 네, 본인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네. 뭐 국민과의 약속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 이유나 이런 걸로 법원에 양해를 구해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흔히 있는 관례였습니다. 아.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독 사법부가 사실상 이 모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허용됐던 것을 금지한 거고 거기다 대법원장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런 사실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 심지어 내란 수괴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온갖 사법 특권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날로 계산하던 것이 그동안의 법조계 관례였는데 이걸 뭐 완전히 사상 초유로 그걸 무너뜨리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 구속 취소를 하는 이런 네네네. 판결을 한 게 법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당연히 공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재판하고 법정 촬영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를 통해서 출입을 하게 하고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 촬영은 뒤에 허용이 됐습니다만 지금 내란 공범들 김용현 등등 이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깜깜이식으로 비공개 재판하고 있어요. 이런 특혜에 대해서는 오직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에 제공되고 있는 이 특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는 극히 자기들이 누리던 극히 그 당연한 재판기일 변경 선거 때 재판기일 변경은 이재명 후보에게 허락되니까 이것이 뭐 마치 사법부 쪽에 뭐 잘못이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정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그 헌법 제84조에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렇게 입법화를 해서 명확하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요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국회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는 지금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대선 전에 이제 대법원장의 의도와 이 항소심 법원의 처음의 의도는 신속
속전속결로 판결을 선고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게 의도였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 한 명의 일인가요? 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사기 정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그 국민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 적어도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찍을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숫자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라는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 이 국민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재명 후보 개인 한 명에 대한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적어도 국민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한 명에 대한 법이다 주장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거는 계엄에 반대를 하고 조기 대선에서 그래도 계엄 선포했던 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계엄 선포한 그쪽 말고 다른 쪽에 투표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한꺼번에 뺏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민주당만의 일도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지금 희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속전속결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 이재명 후보 한 명의 대선 출마 자격을 뺏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 이 국민의 시간이잖아요. 네.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이잖아요. 그 절반 이상의 국민이 투표할 그런 권한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결코 한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네.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 법을 공포를 하게 되겠죠? 뭐 아니면 그 전에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가면 또 지금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은 한 수 앞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 뭐 이런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권한 대행이 여전히 이제 어쨌든 6월 3일 이전까지는 권한을 가지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 부분도 저희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권한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뭐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복무하는 그런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기 이후에 본회의에 통과를 만약에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래야 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네요. 한다면 네. 예 가정법을 넣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질문 하나, 요거만 하나 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검토했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실은 그냥 결론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을 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 일단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재판은 그동안 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냥 면소라든지 뭐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런 무리를 하지 않을 거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 이 민주당이 접수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시도했었다. 그리고 일부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이제 제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국민들의 이런 비난, 비판이 이렇게 분노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이런 대법원의 파기 재판 이런 것이 과연 했을까?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이러다가 파기 재판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불안감이 엄습을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이제 파기환송으로 내려서 그나마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만약에 진짜 파기 재판을 했다면 정말 국민들의 밀란 수준의 큰 그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고 대선 개입이고 그야말로 사법 쿠데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아직은 되지는 않았다. 이거 끝내기 전에 이 질문을 꼭 드리라는 주문이 들어오네요. 그 이재명 후보 행보 관련된 건데 부인 김혜경 씨 지금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렇게 한마디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혜경 여사님이 지금 이제 조용히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 이런 이제 각 종교계의 그런 이제 인사들을 찾아뵙고 춘천 사문사 갔던 거 말고 다른 종교도 접촉을 하셨어요. 조용히 지금 그런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타사라는 성동에 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구니 스님들 절이고 굉장히 100년 이상의 이제 유서 깊은 그런 사찰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김혜경 여사님을 이렇게 직접 만난 우리 스님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끄는 매력이 있다.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국민들과 조용히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행보를 계속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의 호감을 얻고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현 의원님 가끔 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치 인사들이 속풀이하는 1차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정치 인사들하고 같이 정치 이야기하면서 속풀이하는 시간 1차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넥타이 너무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제 패션을 칭찬해 계속 주셔서 패션이 좋아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끝장 뉴스도 계속해서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관련된 주제를 볼 텐데 오늘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기일이 변경되었다. 6월 24일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판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른 재판들도 일단 기일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께 이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대장동 기일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박용식 에디터님? 아니 이제 원래 법조인부터 먼저 법조인부터. 법조인은 제일 낫죠. 일반 시민. 네, 맞습니다. 일반 시민의 법조인 너무 많이 나와. 예. 양재 변호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은 순서가 오늘 오전에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관련돼서 기일변경 신청을 먼저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좀 보면 이게 외부에서 즉 국민분들이 이 로그 기록 즉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사건 기록을 실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난 연휴 동안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서명 운동을 실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만 쪽, 7만 쪽을 예. 보기 그러니까 뭐 받냐, 안 받냐. 인쇄는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진짜 컴퓨터로 들어가기라도 했냐. 그렇죠. 받냐 안 받냐에 대한 부분을 공개해달라는 이 요구가 이틀 만에 10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한 외부 압박이 하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차원의 압박도 동시에 벌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내부에선 실제 어땠느냐. 굉장히 많은 이 판사들이 뭐 지금은 5명 이상의 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 이 시점까지는 8명의 판사가 코트넷이라는 법원 내부망에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분노의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내부의 압박이 또 있었고 오늘 오전에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고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법의 응답은 아까 보신 대로 어쨌든 균등한 기회를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사실 저거를 보고 나서 압박의 고등법원이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아니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거였으면 왜 5월 15일로 기일을 잡은 것이지?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렇잖아요. 시민의 관점. 시민의 네,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5월 12일 한참 뒤로 미루든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15일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연기시켰다라는 거에 대목에 대해서는 고등법원도 사실 할 말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일단 24일로 미뤄졌으니까 네. 남아있는 거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도 네. 아마도 이미 동일하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경이 되는지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것이 시민들의 뭐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정치라는 것을 국민들이 하고 계셨고 사법부에 대한 단죄 역시도 시민분들이 이번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아마 연휴에 있었던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네. 이런 결론이 나오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법조인 마이크. 네. 사실 법조인이 아닌 분이 먼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지만 법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의 주인인 거고 법조인은 오로지 국민이 맡겨놓은 그 어떤 법적 지식이라든가 국민이 맡겨놓은 권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옳고 그름이 어떤지 판단해 달라고 국민이 구하면 그거를 결정하는 역할이 있었을 뿐이지 네. 판사들이 잘났고 검찰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공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가 국민의 약속을 해서 법원이라는 제도를 뒀고 그들에게 이 권한을 맡긴 이상 거기에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그럼 이 시스템 자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승복했던 거지 그들이 법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조의대가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려 했던 거죠. 아니요. 너무나 황당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고 저는 뭐 이 사건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마무리가 되더라도 조의대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 지금 잇따라서 벌어졌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대장동 선거 재판도 아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재판에 나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후보에 물론 이번에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 이 선거운동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했지만요. 그건 전 거꾸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후보가 선거운동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보고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 권리를 법원이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이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세상에 투표 당일까지도 재판 기회를 잡아놓은 재판부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조의대 덕분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모모가 어떻게 잡혀 있었었나요? 지금 정확히 저도 이제 그 대장동은 이번에 사건이 첫 하나 기일이었던 걸로 5월 13일 날이 대장동, 네. 5월 15일 날이 공직선거법, 5월 20일 날이 위증교사, 네. 5월 27일 날이 대장동, 6월 3일 날이 위증교사. 제부터 너 죽어라 이러는 선거운동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5일을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아까 그 전현희 의원이 전 코너에 나왔었는데 보통은 국회의원이든 뭐 공직자든 어떤 자기가 꼭 선거 아니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 그러면 그런 사정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경을 해줘 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은 가장 좋은 환경, 이재명 후보는 가장 나쁜 환경.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 왔고 그게 이제 검찰 권력과 사법권이라고 하는 법원이 그렇게 일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시민 투의 관점에서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라, 거창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국민과 헌법이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 7부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제116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법관인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전에는 거부한 행태를 보였죠. 그냥 집행관까지 보내가지고 5월 15일 날 재판을 하기로 한 거니까 옆에 계시겠습니다. 집행관을 보내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원래 송달을 먼저 하고 나서 정 안 됐을 때 한번 가봐라 직접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냈다라는 건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압력, 말씀한 여론과 민심의 압력 자체가 법원으로 들어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좀 버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직격을 해버렸잖아요.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라라고 직격을 해버린 상황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거의 예를 들면 바로 그냥 대치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형사 7부의 부장판사가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야. 내라는 걸 썼어요. 네. 내라는 건 내부란 얘기인데 그럼 내부는 누구겠습니까? 한 명의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저는 형사 7부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7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걸 기화로 해서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의 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대법원에 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했던 건 송달 이야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결정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정말 판사들이 원래 그냥 글자 그대로 되게 새님 같은 사람들이고 좋게 말해서 점점 빼는 거고 어지간해서 자기 의견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코트넷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뭐 2%라고 해서 검찰들 게시판 얘기는 종종 보지만 네. 코트넷이라고 하는 판사들 게시판이 있다는 건 잘 안 다뤄주잖아요. 그러게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려서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던 중이었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런 형사 7부의 결정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법관의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결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전에 이런 지금 항소심에서 그 일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상하다. 이렇게 그 송달을 같이 하고 집행관까지 보낸다고 하면서 그걸 또 기자들에게 공지까지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는 나는 이거 그냥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도망가라고 지금 뭐로 힌트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자체가 좀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고등법원 판사로서는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되게 싫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송달을 공지를 했다는 건 송달할 거니까 네. 좀 받지 아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거기 사람이 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만약에 기일 변경 결론이 난 뒤에 하면 나중에 뒷북 친다고 하겠지만 이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오히려 고립되는 가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송달 관련된 부분도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집행관을 이제 각 지법에서 가령 뭐 중앙지법이면 중앙지법, 뭐 고등법원이면 고등법원 이런 데서 이제 보내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집행관이 갈 수는 없다라고 네.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인천 지역에만 그 규정돼 있으면 인천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행관이 그리고 뭐 중앙지법이면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활동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집행관을 만날 수조차가 없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도 대부분 다 예민하시니까 송달을 이미 했는데 이미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자꾸 이렇게 좀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집행관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타 지역에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도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기일이 변경이 됐으니까 요거는 정리가 된 사안인 것 같고 남은 이거도 다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이렇게 봉합이 있을 생각해요. 봉합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진짜 사법부가 몰아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요.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법 위반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이뤄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된 거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매우 짧은 기간인데 이런 판단을 했다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미리 그 내용을 알았거나. 그러면 재판권이 없는 자가 소위 재판 내용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기록을 봤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재판관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를 볼 수 없었다면 조희대 개인이 내가 책임질게 9명에 대해서 그냥 나 따라와라고 얘기했으면 거의 똘만 조직 같은 조폭 조직 같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사실들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저는 사법부 존립 근거, 특히 대법원 존립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형사 7부가 건강한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따지면 봉합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 만약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음모를 꾀하다가 그 음모가 국민한테 막히면 대강 절충해서 이게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쪽에 있는 사법 카르텔 또는 기득권 세력 같은 경우는 이걸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헤치고 확인하는 절차가 앞으로도 남아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사법적인 정의에 맞게 그것에 대한 엄벌 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결론이 오늘 오전에 내려지고 지금 이제 재판 기일이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끝난 일이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의견들이 더 이제 폭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왔는데 네. 과거의 그 로고 기록과 실제 전자 기록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연휴 사이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해명도 나왔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국민분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가지고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천대엽 행정처장의 그 발언들을 보면 실제
오피셜하게 제가 느껴졌는데요. 로그 기록, 로그인도 하지 않았고 재판 기록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애둘러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봤냐 안 봤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 왜 결국에는 돌려서 말해요. 돌려서 기승전 이 재판관들끼리 대법관들끼리의 회의 내용은 어쨌든 무슨 법원 무슨 조직법상 몇 조에 따라서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니까 의원들도 황당한 거예요. 단순한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5월 14일로 잡혀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우리 김종욱 행정관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법개혁이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처리 문제, 신병 처리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니, 예. 청문회 지금 뭐 대법관 탄핵하고 청문회 두 가지가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날의 판결은요, 그 내용을 정말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국민 앞에 설 수 없다. 우리가 골라준 후보만 놓고 투표해라라는 얘기를 대법원장이 그날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해버린 거거든요. 판결 내용이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묵과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분도 대법관이거든요. 대한민국 대법관이. 그렇죠. 행정처장이 행정일 보는 사람 아니고 대법관이죠. 대법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헤매이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 처음에 공개해라 6만 쪽 넘는 사실상 7만 쪽 가까운 기록을 어떻게 봤냐라고 했더니 그거 다 본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언론을 통해서 그거 다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꼭 기록만 보는 건 아니고 의견서라든가 다른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접합니다. 그럼 기록도 안 봤다는 사람들이 의견서를 봤다고? 의견서는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들이 먼저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럼 재판 연구관들은 똑같이 그럼 뭐 이틀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그럼 7만 조 검토해가지고 의견서를 냈단 말이에요? 해명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열어서 지금 조희대가 했던 행동에 불법성을 자기 이름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붕괴돼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사실은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개인에 대한 뭐 그 잘잘못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 좋겠네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전례가 있는 게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 게 뭐냐면 행정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를 배신했다. 라고 해서 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장과 대법원 9명이 소위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침해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이건 파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전에 청문 절차로서 사실이 아닌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파면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그 절차를 해서 청문을 했더니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야. 뭐 로그 기록도 없고 살펴본 것도 없고 대법원 연구관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들한테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조희대란 사람이 자기의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제1야당이며 대선 후보 1위를 갖다가 아예 그냥 선거에도 못 나오도록 사전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면 사법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국민 배신행위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파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차를 밟으려면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네. 절차를 밟아서 헌재에 갔더니 당연히 이건 파면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겨야 사법부가 앞으로 이런 농단을 부리지 않겠죠. 근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폐쇄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을 따로 한 10명 정도를 별동대처럼 구성을 해서 폐쇄적으로 이 판결을 주도했다. 이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그런 자신의 제보 내용을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연구관들 이름 제가 다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할 텐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대법관들까지도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이게 뭐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초유의 상황이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향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5월 14일이 지금 청문회 기일입니다. 뭐 물론 실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저는 그 전에 아마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도 사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모멸감을 개인적으로 느끼겠어요. 지금 청문회 전에 네, 인터넷을 보면은요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풍신수길에 빗대서 실제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풍자가 지금 온라인을 다 휩쓸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아마 처음 당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불명예스럽다라는 판단 아래 판사들의 이런 내부 비판 입장까지 고려해서 아마 그 전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판결할 때 보충 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자꾸 전에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기록을 볼 수가 없다. 그걸 그렇게 표현해 정의라는 걸 갖고 와서 표현을 했고. 근데 이거 사법부가 자기들이 정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국민들이 만들어준 입법 토대에 의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권한을 가지고 해석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정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뭐 판결을 내리면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주권 원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더 재미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요거 나머지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한 뒤에도 미디어토마토, 뉴스토마토이죠. 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 여론이 별로 변하지 않았었어요. 대법원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가 52.5%였고 특히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그 지지율인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엔 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정권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을 비교를 해봤더니 정권 재창출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나왔고 한독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출마도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MBC가 이제 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한테 의뢰를 했던 여론조사인데 이건 국민의힘 아닌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는 이 국민이 56%다 이런 조사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국민의 이 여론으로 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속보 나온 거는 이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정리 안 되면은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한덕수 후보가 빨리 단일화하라고 당 지도부가 보채니까 지금 막 도망 다니고 연락을 끊고 다니다가 이제는 본인이 주도해서 이 단일화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6시 55분 뒤네요. 조금 있다가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서 담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일단 그간의 과정들이 너무 정말 코미디이기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죠.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처음 두 사람들이 만나려고 했는데 조계사 경례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뱅뱅뱅 돌면서 서로 만나자 하고 네네 하면서 하고서 그렇게 마주친 다음에도 한쪽은 차담을 나눴다고 한쪽은 조우에서 우연히 만난 정도로 그쳤고요. 제일 코미디는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쌍권이 도저히 김문수 지금 후보가 양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대구 가련다라고 KTX를 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난 서울 간다라면서 타고 내려가던 KTX에서 급히 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코미디를 연출을 했었고 오늘 이제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만나주긴 하겠다는데 만나겠다고 하면서 시간은 정하고 장소는 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를 정말 협조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였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뽑혔는데 단일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덕수에게 양보해라는 식으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심지어 두 사람 출마 관련 사진 촬영하는 것조차도 그냥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라. 왜? 그렇게 촬영해놓은 다음에 그냥 갈아 끼우게 하면 되게 쉬우니까 같은 데서 찍으면 촬영장을 옮겨가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저기 다른 데서 하고 있지 말고 여기 한덕수 지금
저 무소속 후보 지금 나서려고 하는 사람 사진 찍는 데 가서 같이 찍으세요. 이런 식의 그렇게 요구까지 얘기했다는 했다는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막상 이전부터도 본인은 딴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디 자기 자존심상으로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물러나라고 대놓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무슨 KTX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조연했던 영화 중에 네.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고 있었어요. 막 잡으러 다니면 갑자기 그 영화도 생각나고 그 도망가고 짤도 잡고. 만들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미 예, 돌고 이미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이미 네. 돌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네. 그 가처분 신청. 지금 네, 가처분 신청이죠. 지금 주말에 전당대회를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를 열지 전당대회를 잡아놨는데 그죠? 뭐 열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가처분 거고요. 신청한 거죠. 제가부터 이거는 뭐 어제부터 얘기가 돌았던 거여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쌍권과 윤건이가 네네. 잘못 선택을 했고 잘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김문수라는 인물도 이 여의도판에서 아유. 수십 년을 굴러왔던 장돌뱅이 중에 장돌뱅이인 상황이고 오죽하면 정치를 연장하려고 정광훈 아래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쉽게 내주지 않을 사람인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죠. 나는 엉덩이만 안 떼면 돼. 시간은 내 편이야. 5월 11일까지 나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한덕수는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으니까 한덕수는 어차피 등록 못하면 나 등록해야 되는 거고 내가 등록해야만 기호 2번도 달고 국민의힘이 돈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그 희한한데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 당무 우선권. 그건 선거에 필요하면 대선 후보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무 우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 대표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선 당대표보다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선거 기간 동안에는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해산에 밀어붙이는 싸움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안 떼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면 시간만 지키면 나의 시간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웬만하면 지지율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면 김문수 그 후보가 엄청 압력을 받을 거예요. 네.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런데 지금 가진 게 비슷하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여기 와서 1차 경선, 2차 경선 3번이나 거쳐가지고 힘들게 3억 원 내가지고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저 돈도 냈죠. 그죠? 시작하자마자 3억 원. 3시간 만에 갑자기 야, 너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그죠? 예, 어휴. 그다음에 이제 그 10억 아래 정도 되는 걸로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김재원과 차명진이라고 그렇죠. 대단한 김문수 사람, 캠프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김재원 참 여기 잘못- MB 때 예, 그러니까 여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싹부터 잘랐어야 되는 건데 김문수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리 건너서 넘어가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럴 턱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정치인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싸움의 구도가 이 실제 한때 그 강목도 들어보고 화염병도 들어봤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펜질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아왔던 정치인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권영세, 권성동 다 검사 권영세, 출신이고 권성동, 뭐. 한덕수가 한 한덕수는 그룹이고요. 지금 공무원이고. 이쪽에는 김문수, 차명진, 또 박계동 전 의원이라고 이분도 계세요. 만만치 않아. 이분도 운동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제가 이제 임시 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제가 어둠의 지지자로서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님을 4강에 올려드렸지만 네. 이번만큼은 제가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임시 지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과거에 우리 아까 이제 행정관님께서는 정치인이 되고 나서의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김문수 후보님은 유신 독재를 이겨내신 분이시고요. 과거에 이 뭐랄까 박노해 시인은 과거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김문수라는 사람이 나를 의식화시켰다. 그 정도로 이 뿌리 깊은 운동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선거 슬로건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잡고 있냐면 꽃꽃 문수라고 불러요. 꽃꽃 문수. 캠프에서 꽃꽃 문수라는 이제 이 웹자보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단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리고 또 전과가 퇴거 불응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퇴거 불응? 네, 퇴거 불응. 2021년도에 퇴거 불응 전과로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일곱 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과로 해도 뒤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싸움꾼이세요. 이게 파이팅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아왔던 관료 출신과 검사 출신들이 이겨보겠다고 지금 덤빈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저는요 주말에 저희 어머님 찾아뵀다가 80대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한 10몇 년 전에 김문수 후보의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하고 옛날에 어릴 때 같이 살던 그 동네 아직도 살고 계시고 거기 수십 년 사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동네에서 몇백 표, 몇천 표라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분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시지만 근데 그때에 김문수 후보님의 그 아내분이 네. 수소문을 막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선물을 딱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남편 잘 좀 봐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미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욕을 갖고 가족들이 다 달려붙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저쪽은 포기할 부인들이 리가 다 없어. 비슷하네요 보니까. 부인들이 다 비슷해.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고 남편을 억압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정치의 세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걸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한덕수 지금 무소속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분위기 이러면 나 안 해.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단일화 응해주면 출마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꺼낸 순간 저는 이미 접혔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쭉 빠지겠죠. 쭉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망으로 이거는- 넘어가서 얘기를 아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뭐 운동권이니 아니면 이쪽에 농담 삼아서 그냥 이쪽은 편한 관료 출신이니 하지만 저는 딱 어떤 느끼냐면 이 반기문 시즌2를 안 하겠다고 김문수 지금 후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기문 후보가 물러나게 됐던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할 만한 그런 강단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꽃가마 태워주기만을 기다렸던 분이구나 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오늘 저는 나 단일화 안 해주면 안 할래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딱 국민들의 머릿속에 뭐야 그것 좀 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안 한다고요? 그럼 나와서 얼싸들서 해줄 것만 기다렸던 거야? 뭐가 달라요? 그 바탕이 이미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전망을 한번 해보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럼 김문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전 뭐 100%라고 봅니다. 저도 이전부터 김문수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작정했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아예 출마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게 무슨 현실이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현실이죠. 대통령 선거인데 그래도 한덕수가 자기가 국민들 돈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것도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당장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5월 11일까지 김문수랑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그럼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돈을 못 쓰는 거죠. 못 쓰죠. 정치적으로 정치적 위반적 무조건 처리죠. 모원면이 타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돈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불가능하죠, 높기 지금.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독수가 오늘 한 얘기는 예를 들면 뭐 겁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단일화 안 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가 굴러가려면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살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 2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쪽 진영이 이런 게임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도 플랜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 플랜대로 간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저는 이 플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합법적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네. 이거 쉽게 날릴 수가 없어요. 날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날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네. 근데 원래 이 선거는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네. 가서 당권을 잘 먹으려고 하는 건데 집안을 다 박살을 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시간 엄청 짧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이거 윤석열 씨가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다 계획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도 있었다. 이거 공작이다. 그래서 자기 떨어뜨린 것도 공작이고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도 공작이니까 김문수 응원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작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건가? 공작이 실패했다면. 여러 가지 공식이 저희가 저번부에 얘기했던 조의대에 의한 폭탄 던지기를 해놓고 거기로 판이 어수선한 사이에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 조의대에 대한 판결이 오후 3시였고 한덕수 지금 출마한 게 오후 4시였지 4시.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둘 다 실패한 거죠. 조의대 판결도 국민들에게 전혀 어떻게 보면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결집 현상을 보였고 네. 그리고 홍준표는 정말 누가 봐도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 정리하면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김덕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순하게 물러날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저는 다 두 가지 플랜 다 틀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시간이 엄청 짧아졌네요. 압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제가 제대로 진행을 해서 많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1타 정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고요. 박영식 에디터님, 양지열 변호사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진행했고요.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정치가 경제다 시간. 이제 또 본격적인 정책 토론할 시간입니다. 진행되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기술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가 경제다 시간이고요.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그리고 이정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전 정부까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또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관련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서 두 분의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북 정책 얘기하면서 이제 맨 뒤에 병역 문제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근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그전에 이 정부였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부의 그 대북 정책,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대북 정책은, 안보 정책은 그 전 정부의 유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나쁜 방향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하고 좋은 방향은, 좋은 방법은 또 이제 계승을 하는 것인데 그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굉장히 이 민주당 정권들의 어떤 이 대북 정책 중에 가장 직접적이었다. 즉 김정은 그 위원장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동원을 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벌렸고 또 그야말로 그 전 세계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회담들이 이어졌고,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으나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북한이 평화 정책을 얼만큼 진실성 있게 했느냐라는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로 지금 그 정권이 교체되는데 부동산 정책을 첫 번째는 많이 꼽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근데 안보 정책의 실패도 저는 어느 정도는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들떴어요. 실제로 막 그 김정은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나오나 보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발사를 보면 그 박근혜 정부보다
더 집중됐던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면 그럼 뭘 했을까 보면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된 국무장관이라든지 일기에서의 그 안보 보좌관들이 입을 모아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거추장스러웠다. 이런 회고록에 그럼 많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그냥 끼어들었다. 그건 뭐 김정은 위원장도 중재자 역할을 괜히 하려고 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바에야 실제로 한미 동맹에 그만큼 어떤 그 공을 들였느냐, 사실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한미 동맹을 더 공고화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역대 어떤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즉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우리나라 정부에 약속은 했어요. 만약에 이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략 자산을 해주겠다. 믿어라. 근데 믿어라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제시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아까 바이든 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나토에 준하는, 뭐 나토까지는 아니지만 나토에 준하는 최소한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를 이 한반도의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상의하겠다. 그리고 2+2 회담을 정례적으로 열어서 뭐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어떤 공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나토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2+2 회담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실제로 2+2 회담을 계속 지탱한 건 저는 성과였다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안보 보장을 확약을 받은 것이 성과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보 말씀하셨는데, 보장. 여기서 이제 쟁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황 후보님 다른 의견이실 것 같은데 눈을 계속 깜빡이시더라고요. 말씀 주시죠. 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셨던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하는 거는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남북한이 아니고 유엔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국 JSA죠. 거기 북쪽하고 연결하는 전화기 핑크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게 끊겼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보의 기반이 군사력이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이 안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보는 양손이 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하는데 공교롭게도 떨어져서 그때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 그게 그랬었나요?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무인기에 용산이 뚫린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 6위권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한미동맹, 북한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이른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거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해왔다.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한 부분들 뭐 이렇게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는가? 이건 얼마든지 많은 그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걱정한 사례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6월에 당시에 이제 필립 골드버그 대사죠. 그 양반이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기를 희망한다. 관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미국 팟캐스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 그게 이제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상당히 불안한, 혹시 국지전, 뭐 전면전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국지전을 걱정하는 3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우려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한번 재발론하시고 일단 넘어가시죠. 참담했던 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참담했는데 하나는 만달리즘이라고 있죠. 문명을 파괴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었어요.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개성공단 건물입니다. 그렇죠. 수백억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린 생중계로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 방송으로 봤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폭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탈레반들이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상을 대포로 쐈을 때보다 바미안 속불. 예, 그건 다른 나라 얘기죠. 전 그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 그때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삶은 소대가리로 대답이 되돌아왔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표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네, 했습니까? 잠깐만요. 그 표현이 사실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의 어떤 자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한 것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조롱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도 그게 더 참담했고 윤석열 정부의 이 표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의 그러니까 완전한 무슨 트리거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위험적인 어떤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가 그것을 언급했다고 그래서 미국이 그 문제를 우리나라한테 그 문제 해결하세요라고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어떤 그 의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아니 대북 정책은 전부 다 잘했다. 뭐 안보가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나마 제가 평가하는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네. 그건 그 이전 정부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도 사실 민주당 이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걸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확답을. 이 문서상으로 확답을. 그런데 단 어떠한 공화당 정부도 어떤 민주당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회피만 했다고 민주당 그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때 이 안보 정책을 토론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 성문화한 것, 그러니까 명문화한 것, 근데 그것을 어쨌든 한국 정부하고 상의하겠다 또는 결정적으로 통보하겠다고 한 건 사실은 굉장히 발전된 진화된 약속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 평가를 너무 박하게 주시는 건 좀 섭섭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공유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한미 관계를 좀 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나? 아니면 잘못된 저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한미동맹은 굉장히 굳건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어떤 때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모든 정부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이 났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난 다음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그 봉화마을 찾아간 거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미동맹이 민주당 정부 집권했을 때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의 정책 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난폭하게 나오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니 잘못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 이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공유하실 부분인데 그런 북한하고 상대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쉬운 게 욕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욕하면은
가장 쉽습니다. 근데 때로는 욕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또 풀어나가야 되는 상대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뭐 여기서부터 근데 예, 예. 두 분께 말씀. 여기서부터 차기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평가보다 어떻게 예, 예. 해야 되나를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 네, 부분만 평론가님.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공유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아요. 이게 뭐 무조건 100% 잘했고 100% 못한 건 그럼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굉장히 교차점이 많아야 돼요. 점점. 그게 이제 절대로 안보와 관련돼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 대한 비판은 그런 점에서 저는 공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겁니다. 뭐 무조건 평화만 외치고 무조건 안보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쭉 지켜오는 걸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민주당의 진정성을 얼마큼 받아줬느냐는 거예요. 난 민주당이 진정성 있다고 봅니다. 네. 역대 뭐 노무현 대통령 특히나 진정성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청와대에서 자주파들이 너무 좀 그 뭐랄까 미국에 거슬리는 어떤 발언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건 진보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단안을 내리고 그건 한미 동맹 때문에 사실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뭐가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정부든 우리나라의 뭐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이든 간에 어느 정당의 정권이 있든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해왔다. 핵이 뭐 민주당 정부에서 갑자기 멈췄다가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 갑자기 그냥 뭐 핵을 개발했다 이거 그런 아니거든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유훈이 핵을 그때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핵 좀 공유해달라 했을 때 스탈린이 그야말로 갖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의 유훈이 그겁니다. 핵을 꼭 완성시켜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사실 김정일과 김정은이 대대로 그냥 이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했던 건 이거예요. 게임 이론에서 tit for tat 게임 이론에서 즉 한 가지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응징을 해야 되고 한 가지를 잘하면 두 가지에 보답을 해줘라. 그러면 그게 게임이 돼서 아까 그게 서로의 상대가 돼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오지만 내가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두 배가 돌아오는구나에 대한 게임을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손잡아야 돼. 굴욕도 참아야 돼. 이거는 더 양보해야 돼. 이게 너무 조금 균형추에서 너무 오래 간 게 아니냐, 기울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걸 확립시키자. 북한한테 확실하게 이게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겁니다. 네네네. tit for tat. 즉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줘라. 잘한 것을 저쪽에서 평화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벌을 준다. 이건 그렇다면 전 국내 정부 응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그러면은 예. 다음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승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저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3년 전에 2017년과 2022년의 안보 정책과 지금의 안보 정책은 약간 달라요. 한미동맹 1번으로 한미동맹 공고히 하고 2번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대북 정책도 물론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평화를 다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육자회담 하던 시절과 달라요. 여기서 티포텟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딱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티포텟을 해야 될 국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티포텟을 하면 안보 딜레마를 만듭니다. 안보 딜레마가 뭐죠? 그러니까 나의 방어가 적에게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는 거,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위기가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쌓여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바로 대응하고 상호주의식으로 나가면 이게 아주 고착화된 적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화적이라고 해서 공격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토론을 할 때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이른바 보수 정부들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민주당 정부도 계속 해왔다. 계속 해왔습니다. 말은 강하게 안 했지만 네.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 힘은 더 정부 축적을 평균 해왔다. 노무현 정부 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년간 8%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짧게 요 티포텟 원론보다도 저쪽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티포텟을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이쪽도 도발한다가 아니라 응전을 한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잖아요. 대북 제재가 티포텟이죠. 저쪽에서 핵을 발사하거나 핵을 개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그만큼의 고도화된 그런 그 응징,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계속 해오는 것, 이게 이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티포텟 때문에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적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민주당 에스컬레이터, 정부가 거기에 대한 민주당 정부가 국방비 훨씬 많이 썼다. 국방비가 많이 써진다는 것 인정합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기억이 나냐면 현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현무2 그 발사하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서로 대화가 없을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길을 들이려고 진짜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도발을 많이 했어요.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였을 거예요. 그때 현무2 딱 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쨌든 이런 대칭적인 그런 그 전략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뭐 군사비를 줄였다라고 저는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건 맞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파워로서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뭐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칭이라는 거죠. 핵과 관련돼서는 뭐 어떠한 재래식 무기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현무에 말씀드렸지만 현무 5가 있어도 그건 핵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핵과 관련돼서의 위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티포텟이 아니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핵은 사용하지 아니한,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그런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핵과 관련된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 가는 측면은 군사비를 뭐 줄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전제로 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 스탠스 얘기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두 분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이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거를 얘기함에 있어서 네네. 티포텟 원칙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엄청나게 군사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현무 발사하고, 그다음에 대북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문재인 힘에 의한 평화라고 검색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걸 넘어가가지고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둔비 뭐 강하게 지금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자주국방 해야 되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평시작전권 우리 군한테 있는데 전시에는 연합사에서 한미연합사에서 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자주국방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사실 잘못된 어떤 인식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권에 대한 폐해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제가 이건 진짜 부적절하다라고 본 영화가 감기라는 영화였는데, 그게 바이러스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감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위력적인 장혁 씨 나온 저 주인공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코로나19보다 더 몇백 배의 정말 위력이 있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어떤 그런 그 운동장의 분당 시민들을 전부 다 일단 그
저기를 해요. 가둬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봤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는 아주 리얼하다. 격리. 리얼할 수 네. 있다. 격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공군 전투기가 날아가요. 그러더니 거기다 폭격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미국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전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프로파간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시작전권 그게 전시입니까? 그리고 그 뭐 미군이 갑작스럽게 그 폭격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전시작전권을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시작전권 말 좋습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미군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퍼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싱이라는 사람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차 대전 때 그 육성 장군 최초의 그 대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1차 대전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미군이 그러니까 세계 대전에 참여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주의였다가 이제 개입주의로 바뀌는데 그때 퍼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시킨 대로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미국군은 그 어떤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작전권을 다 미국이 갖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릅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이 이제 퍼싱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자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갈까요? 제일 먼저 대칭적으로 가려면 우리도 물론 현무 쏠 수 있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이에요. 아시다시피 B-52랑 B-2랑 폭격기들 날아가고 F-22 스텔스 날아가고 항공모함 날아가고 해서 초기에 저쪽에서 핵을 쏘는데 물론 한두 방이 날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팔 잘라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우리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 전략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이 100기가 없다면 지금 100기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없다면 사실 전략자산 필요 없어. 미국 없어도 돼가 되지만 100기의 핵 무기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그 F-22랑 B-52랑을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보죠. 민주당 일부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상위권이고 뭐 이런 군사적인 상위권인 나라에서 전시작전권을 안 가진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팩트 체크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시작전권, 미국, 그러니까 나토 있죠. 사령부. 사령장관한테 있어요. 그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미군이에요. 왜? 그들도 소련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 나토 안에 있는 그 전략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 각 나라한테 안 줘요. 전시가 되면 미국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전시작전권을 이양한다. 아까 다 내줬다라는 건 호도가 됐다라는 일단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자산을 전략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은? 전작권 전환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그것만 해도 뭐 제가 보는 하루 맞아요. 종일 그죠? 얘기해도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토론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저는 이제 요새 얘기를 보면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라는 거를 국방부에다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전 세계의 미군은 본토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동북아에 있는 미군 포함해서 미군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얘기를 하면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방어할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체적이라는 게 한국이 그렇죠. 알아서 네. 그런 지침을 내린 걸로 9쪽짜리 지침을 내렸는데 아직 이제 전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 국방차관 된 엘버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이런 피터 헤그세스는 원래 이제 미국의 폭스뉴스 진행자고 중령 출신이어가지고 완전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장관은 또 이제 원래 기업인 출신이고 그래서 이 엘브리지 콜비가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인터뷰 이런 데서 한국군은 이미 자체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진 군대다. 그래서 신중하게나마 전작권을 한국한테 넘기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정립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작권 문제는 이전에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크게 화제가 되고 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환수 의지도 있었지만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전략기동군으로 만들겠다. 이른바 이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다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오는데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이 시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엘브리지 콜비나 피터 헤그세스가 얘기한 것들하고 맞물려서 한다 그러면 어쩌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문제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대단히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상황 이런 걸 아주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작권 전환 현실로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확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 같은데 짧게 헤그세스 말씀 얘기는 주시죠. 네. 사실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략적 유연성 말씀하셨지만 그건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대한 정부마다 그렇잖아요.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윈윈이냐, 뭐 아니면 한쪽에 치중하느냐, 이건 계속 이어져 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전략적 유연성을 제일 처음 어쨌든 미국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사단 얘기입니다. 주한 2사단. 즉, 지금 오키나와 기지도 있고 고항 기지도 있지만 거기 지상군이 2사단 같은 지상군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공군입니다. 공군 폭격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상군이 제일 대만에 투입돼야 될 때 어디가 갑니까? 2사단이에요. 그럼 2사단을 뺐을 경우를 상정해서 각 그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사실은 어떤 딜로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하고 전략적 유연성 얘기를 제일 처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만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헤그세스나 혹은 콜비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지금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 세계의 미군들은 다 전략 기동군이다라고 한 표현이 을 이해해야 되고 트럼프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뭐든지 다 비즈니스로 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1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핵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미국 조야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핵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바로 주미 대사가 넘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핵 얘기했다더라. 그래갖고 정말 탈탈 들들 볶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1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국 핵 개발할 수 있어. 그것도 CSIS나 혹은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를 빌려서 또 지금 콜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콜비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 VOA 그 한국 방송에 나가갖고 일본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일본과 우리는 한국 핵 개발
생각할 때도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나중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핵 전자권 이양의 어떤 여러 가지 틀 속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는 핵 개발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상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실은 토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대비가 돼갖고 1시간 이상 지금 사실 얘기가 돼야 됩니다. 네. 거기다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특히 전자권 문제라든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는 거는 특히 이제 전자권, 특히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혹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루돼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네네. 이게 기본 관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이 문제하고 관한 관점은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전자권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연루 문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입장을 정해놓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네네. 이거는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진핑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어떤 국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특히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전제로 해서 꼭 뭔가를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 와서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굉장히 뚜렷해지고 그 전에는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전략적 모호성만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본과 방기해버렸죠. 거의 방기한 수준이었어요. 오바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진짜 큰 변수는 트럼프 변수 못지않게 북러 군사동맹입니다. 이건 한반도 지형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북러가 군사동맹을 딱 맺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육자회담은 빠이빠이. 육자회담은 빠이빠이입니다. 육자회담이 존재했던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압력을 핵 개발과 관련된 압력을 넣는다는 전제하에서 육자회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군사동맹 혈맹을 맺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핵 상관없어 입장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핵에 대한 인정을 해버리고 인정을 해버리고 북한에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야말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외교 정책이 사실 큰 어떤 포션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계속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계속 압박을 넣어다오.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어찌됐든 같은 어떤 단일 대우를 해다오였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그 레버리지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재래식 전투에서 가장 앞섰던 게 뭡니까? 전쟁에 참여해봤다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봤다. 우리가 물론 이제 연령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사적인 어떤 실전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우위였는데 이제 북한은 물론 총알바지라는 어떤 비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드론의 어떤 맞습니다. 상황들, 드론은 현대전, 우리는 드론의 그런 어떤 연습만 하는 상황이지만 현대전을 북한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어쨌든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직 영수증만 들고 있지 대가를 더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의 트럼프 변수와 북러 군사동맹이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평화 위주의 정책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병역 문제는 얘기 못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실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황책보님께 드릴게요. 그럼 북러의 이 밀착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비판할 때 너무 한미 동맹 원사이드로 해서 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다 망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비판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차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 네. 이런 전제하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거는 휴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러우 전쟁 러우 휴전하면 전쟁.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저 키이우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사직생 생직사를 외치는 그런 태도를 할 겁니까?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혈맹이 돼가지고 지금 10,000명이 갔네. 그리고 3차 파병을 할 거라 3차 파병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내밀하게 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갔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군대를 파병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각을 세울 겁니까? 관계 개선해야죠. 그래야 레버리지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 가서 사직생 생직사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이 황방열 특보님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장 뉴스 오후 5시 50분 그리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후 죄송합니다. 끝장 뉴스 4시 50분 그리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시 50분입니다. 라이브 접속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